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베스트 11 후보에 들면서 사실상 라리가에서 가장 잘하는 미드필더 중에 한 명으로 불리고 있는 이유는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인 능력도 충분히 발휘하면서 동시에 수비적인 헌신이 엄청나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이 마요르카는 라리가 전체에서 스쿼드만 보면 강등권으로 분류가 되는 팀이었기 때문에 아기레 감독이 당연히 수비적인 컨셉을 들고 나올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을 시작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중 하나가 수비를 이제는 잘하는 선수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의 수비적인 능력을 전술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기 시작해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었냐? 시즌 초반에는 이강인을 투톱 중에 한 자리에 뒀습니다. 왜 이렇게 뒀냐면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주도한다 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보통은 상대가 수비라인 앞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활용해서 볼을 전개할 때가 많잖아요. 이때 이강인과 무리키를 동일선상에 두는 게 아니라 상대가 공격을 전개할 때는 이강인을 한 칸 내려주면서 이강인을 사실상 상대방 수비형 미드필더를 1대1로 전담 마크하는 그러한 역할로 맡겼거든요. 그리고 이 역할이 전반기에 마요르카의 가장 중요한 수비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이강인 선수가 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쉴 틈 없이 상대방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고 여기서 마요르카가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때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이강인 선수를 이 공격적인 재능이 뛰어난 선수를 이렇게 수비적인 역할로 쓸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강인이 수비적인 역할에서도 이제는 뛰어난 선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시즌 중반으로 접어들면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이강인이 전방에 위치하다 보니까 마요르카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 전개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강인을 한 칸 내려서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 자주 사용하고 있는 5-3-2 전형에서 이 좌우 중앙 미드필더가 체력적으로 어찌 보면 가장 소모가 심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수비 라인을 만들 때 5명의 수비 라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앞쪽에는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이 3명의 미드필더 라인으로 이 중원 라인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당연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측면 공격을 전개할 때는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나가서 측면도 커버를 해야 되고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미드필더 싸움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측면과 중앙을 90분 내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요르카가 때에 따라서는 5-4-1 전형을 쓰는데 이 5-4-1 전형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5-4-1 전형을 쓸 때 수비 라인 앞에 2명의 선수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기레 감독이 이번 시즌 이 좌우 측면에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들, 뭐 예를 들면 이강인부터 시작해서 다니 로드리게스, 산체스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인데 측면에 위치하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의도했냐면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측면에서 상대의 공격이 전개가 되면 측면으로 나가서 측면 수비도 해야 되는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5-4-1 전형을 쓰든 5-3-2 전형을 쓰든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가장 마요르카에서 체력적으로 힘든 역할, 측면과 중앙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가장 크게 발전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체력적인 부분이 지금 마요르카 내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늘상 풀타임을 뛰거나 경기 막판에 교체가 되는데 이 이강인의 반대편에 있는 선수는 사실 이강인 선수와 똑같은 역할이니까 이 선수도 체력 소모가 심하거든요. 이쪽에 위치하는 선수는 보통 60분이나 70분대에 교체가 돼요.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면서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이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적으로 불안해질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이강인을 아기레 감독은 거의 빼질 않습니다. 이 이유는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마요르카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가장 첫 번째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90분 내내 측면과 중앙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기레 감독이 이번 시즌 이 이강인 선수를 표현을 할 때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세컨드 스트라이커 이렇게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중앙 미드필더라고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건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완벽하게
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 쪽에서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이 수비적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강인 선수의 이 공격적인 능력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사실상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의 수비 라인이 낮기 때문에 정말 낮은 지역에서부터 볼을 가지고 올라갈 때가 많고, 근데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도 상대방의 전방 압박을 이겨내고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마요르카의 역습을 주도하고, 올라가서도 사실상 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창의적인 패스나 무언가 기회를 만드는 건 이강인을 거쳐서 대부분의 공격들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하냐, 이강인을 때에 따라서 왼쪽 윙백으로도 쓸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떨 때 나오는 전략이냐면, 그냥 이강인 선수를 완벽하게 믿고 이강인 선수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체력적인 역할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강인을 윙백에 두면서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을 모두 다 전방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대 수비가 약간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마요르카가 정말 득점이 필요할 때 쓰는 전략인데, 상대 수비가 물러나면 이 앞 공간이 발생하니까 이강인이 이 공간으로 올라와서 앞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선수들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패턴으로 공격을 만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아기레 감독이 이번 시즌에 이강인 선수를 정말 다양한 위치에서 활용을 했던 거죠. 뭐 최전방 스트라이커 무리키 옆에 뛰는 역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 그리고 5-3-2 전형을 쓸 때 왼쪽이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 심지어는 5-4-1 전형을 쓸 때는 왼쪽과 오른쪽의 측면 미드필더로 활용하기도 했고, 때에 따라서는 왼쪽 윙백으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이 아기레 감독의 축구에서 이강인 선수가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됐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오늘 영상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레 감독은 마요르카에서 기본적으로 수비인데, 이 수비적인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90분 내내 수행하면서 동시에 공격적인 역할까지 발휘할 수 있는 체력적인 컨디션이 지금 라리가 전체에서도 가장 좋은 편에 속하고, 그래서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보고 정말 많은 클럽들이 이강인 선수를 노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강인 선수가 원래 공격은 잘했고 여기에 수비적인 능력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현대 축구에서는 수비와 공격이 구분이 되지 않죠.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술을 봐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영입하려는 이유는 4-4-2 전형에서 왼쪽 측면 혹은 오른쪽 측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요르카가 좌우 측면에 중앙 미드필더를 두는 전형, 이게 사실은 시메오네 감독이 최근에 유행시킨 흐름 중에 하나예요. 이 시메오네 감독이 4-4-2 전형을 쓸 때 좌우 측면에 중앙 미드필더들을 기용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원 싸움에 우위를 가져가고, 여기에 더해서 이 측면 미드필더들이 측면으로도 움직여주면서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이러한 플레이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을 이강인이 이미 마요르카에서 라리가 전체에서도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이 최근에는 5-3-2 전형도 자주 사용을 하죠.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마요르카의 전형과 흡사하잖아요.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영입해서 쓰려고 하는 위치도 사실상 이 3미들의 왼쪽과 오른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강인이 측면과 중앙을 활발하게 오가는 역할, 이 역할을 맡길 거고,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아스톤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에메리 감독은 좌우 측면에 시메오네 감독처럼 중앙 미드필더를 기용해요. 근데 이 감독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들을 좌우 측면에 배치를 하죠. 그리고 이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창의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뛰는 유형의 플레이메이커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들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4-2-2-2 전형을 만들 때도 많고,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중원 싸움도 도와주고 측면 싸움도 도와주고, 사실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술과 흡사한데, 계속해서 지금 이 이강인 선수를 노리는 유력한 팀들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아스톤 빌라, 이 두 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뉴캐슬도 이강인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팀 중에 하나로 계속 이름이 나오는데, 뉴캐슬은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기동력이 뛰어나고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 이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죠. 이번 시즌에는 롱스테프, 기마랑이스, 조엘링턴, 이 세 명의 선수가 나오는데, 이 세 선수가 모두
기동력과 압박이 뛰어난 선수예요. 그래서 뉴캐슬이 짧게 만들어가는 플레이보다 조금 더 길게 패스를 뿌려주고 앞쪽으로 패스가 넘어갈 때 공격수들이 뛰어나가면 이때 미드필더들이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간격을 좁혀줍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전방에 6명의 선수가 배치가 되면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전략인데, 이 과정에서 이강인을 노린다 라는 건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수비와 공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는 체력적인 부분을 뉴캐슬 쪽에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강인의 영입에 뉴캐슬도 관심이 있어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뭐 뉴캐슬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 또 여러 팀들이 있겠죠. 뭐 브라이튼도 얘기가 나오고 벌리도 얘기가 나오고 등등등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적 소식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프리미어리그는 가장 격렬하고 기동력이 뛰어난 리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들이라도 수비적인 측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과 공격적인 측면을 병행하면서 90분 동안 뛰어다닐 체력적인 능력이 없으면 아예 루머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서 가장 열심히 뛰어야 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다수의 구단들과 연결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강인 선수의 기동력과 체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이번 시즌 어떤 사람들이 봐도 그 성장세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강인에 대한 뜨거운 관심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